결혼 전 남편이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어요. 내 서재엔 절대 들어가지 마. 그땐 그게 뭐 대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문 하나가 우리 관계 전체를 가두고 있었던 건 너무 늦게 알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나만 몰랐던 이야기를 오늘도 털어놓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당신의 클릭이 제가 더 많은 진실을 꺼낼 수 있는 용기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오히려 설렜어요. 뭔가 미스터리한 남자 같았거든요. 작가인 남편이 작업 공간을 신성시하는 거라고 그렇게만 생각했죠. 당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해. 걱정 마. 그렇게 대답했던 제가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어요. 신혼집은 3룸이었어요. 안방, 작은 방, 그리고 그 서재. 이사 첫날부터 남편은 서재 문에 디지털 도어락을 달았어요. 비밀번호는 자기만 알고 있었죠. 처음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제 화장대 서랍은 남편한테 보여주기 싫은 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방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밤 11시 남편이 서재로 들어가면 꼭 새벽 3시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타자 치는 소리도 전화 통화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가끔은 웃음소리도요. 누구랑 통화하는 건지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어요. 작가니까 취재도 하고 편집자랑 통화도 하겠지. 그렇게 넘겼죠. 결혼 6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택배가 왔는데 남편 이름으로 온 거였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서재 앞에 놔뒀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박스가 너무 무거웠어요. 혹시 남편이 필요한 거면 안에 넣어줘야 하나 싶어서 처음으로 서재 문을 두드렸죠. 여보, 택배 왔어요. 안에 넣어드릴까요? 대답이 없었어요. 분명 안에 있을 시간인데. 다시 노크했죠. 그때였어요. 문이 살짝 열렸어요. 5cm 정도? 남편 얼굴이 보였는데 표정이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경계하는 눈빛, 굳은 입술. 밖에 놔둬. 나중에 내가 가져갈게. 쾅! 문이 닫혔어요. 그날 밤 전 잠이 안 왔어요. 6개월간 함께 살면서 그렇게 차갑게 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뭔가 잘못한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선을 넘은 걸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결혼했는데 집안에 못 들어가는 방이 있다는 게 정상인가?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출근했어요. 제가 어제 혹시 기분 나빴어요? 라고 묻자 무슨 소리야, 집중하느라 그랬어. 미안해. 라고 했죠. 그리고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어요. 전 안심했어요. 아, 그냥 예민한 작가 특유의 성격이구나. 이해하자. 하지만 그 후로 서재문은 제게 점점 더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어요. 남편이 그 안에 있을 때면 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같았거든요. 밥 먹자고 불러도 아프다고 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어요. 남편 휴대폰에서 본 메시지 알림. 오늘도 기다릴게요라는 짧은 문장.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궁금해했던 건 서재가 아니라 남편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문 뒤에 숨겨진 건 단순히 작업 공간이 아닐 거라는 걸. 변호사인 남편은 언제나 단정하고 차가웠습니다. 바쁘다는 말은 인사처럼 입에 달고 살았고요. 그에 비해 저는 매일 안전한 집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외로움을 씻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제가 바라는 따뜻한 대화 한마디조차 주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존재감조차 없는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마이너스.
남편은 오전 7시 정각에 집을 나가 밤 11시에 돌아왔어요. 주말에도 사무실에 나갔죠. 중요한 사건이라서라는 말과 함께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대형 로펌 변호사라면 당연히 바쁘겠지. 성공하려면 희생이 필요하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죠. 하지만 결혼 1년이 지나자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저는 아내라는 역할일 뿐이라는 걸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은 이미 씻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제가 잘 잤어요? 라고 물으면 응이라는 한 글자로 대답했죠. 아침 식사는 조용했어요. 남편은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거나 서류를 훔쳤고 저는 그냥 마주 앉아 토스트를 씹었어요. 대화라고 할 만한 건 없었죠. 오늘 저녁은 집에서 먹어요? 모르겠어. 일정 봐야 돼. 늘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노력했어요. 남편이 좋아할 만한 요리를 배워서 저녁상을 차렸어요. 남편 취향에 맞춰 집안 인테리어도 바꿨고요. 남편 양복은 손수 다림질했고 구두는 광을 내서 정리했어요. 완벽한 아내가 되려고 애썼죠.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항상 똑같았어요. 고생했어. 그게 다였어요. 고맙다는 말도, 맛있다는 말도, 예쁘다는 말도 없었죠. 그냥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건네는 기계적인 한마디.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드물게 일찍 들어온다고 해서 특별히 스테이크를 구웠어요. 와인도 준비하고 테이블에 촛불까지 켰죠.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오늘 특별한 저녁 준비했어요. 같이 먹어요. 남편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넥타이를 풀며 말했어요. 아, 미안. 샤워하고 나가야 돼. 동기들이랑 약속 있어서. 지금요? 막 들어왔잖아요. 중요한 모임이야. 다음에 먹자. 그리고 20분 만에 다시 나갔어요. 혼자 남은 식탁 앞에서 저는 촛불이 녹아내리는 걸 멍하니 바라봤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미 울 기운조차 없었죠. 그날 밤 남편은 새벽 3시에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침대에 쓰러졌죠. 저는 옆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이 사람 옆에 누워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결혼이 이런 건가?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여보, 우리 요즘 대화가 너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주말에 같이 영화라도 볼까요?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바빠. 주말에 골프 약속 있어. 골프요? 저랑은 한 번도 주말을 안 보냈잖아요. 회사 상사들이랑 가는 거야. 네트워킹이 중요해. 이해해줘. 이해해달라는 말. 그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남편은 몰랐을 거예요. 저는 늘 이해했거든요. 남편이 바쁘다는 것도 성공하려면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그 이해 속에서 저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친구들이 물었어요. 남편은 어때? 잘해줘?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괜찮아. 바쁘긴 하지만 착해.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저를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남편 서류 가방이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우연히 보게 된 거였어요. 그 안에 들어있던 건 법률 서류만이 아니었어요. 명품 쇼핑백에서 나온 듯한 영수증 하나. 여성용 목걸이 350만 원. 제 결혼 기념일 선물은 꽃 한 송이였는데 말이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에게 저는 그냥 집을 관리하는 사람, 체면을 지켜주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 사랑은 이미 끝났거나 애초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목걸이가 누구에게 갔는지 알게 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남편이 3박 4일 지방 출장을 간 날이었어요. 분명 항상 잠겨 있던 서재 문이 조금 열려 있었죠. 들어가지 말라는 말이 문득 떠올랐지만 낯선 향수 냄새가 저를 안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남편의 또 다른 가족을 마주쳤습니다. 마이너스.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더 서둘렀어요. 캐리어를 끌며 현관으로 향하는 뒷모습이 어딘가 들떠 보였죠. 3박 4일이니까 혼자 잘 지내. 연락 안 될 수도 있어.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어요. 저는 빈집에 혼자 남았어요. 늘 그랬듯이요. 점심을 먹고 TV를 보다가 문득 빨래를 돌리려고 세탁기로 향했어요. 그때였어요. 복도 끝 서재 문이 5cm쯤 열려 있는 게 보였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남편은 항상 언제나 그 문을 잠갔거든요. 디지털 도어락에 비밀번호까지 걸어놓고요. 급히 나가느라 깜빡한 걸까요? 발걸음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어요. 가까이 갈수록 낯선 냄새가 났어요. 향수 냄새.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어요.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누군가의 체온이 섞인 듯한 그런 냄새. 손이 떨렸어요.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이미 제 손은 문을 밀고 있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서재는 생각보다 넓었어요. 책장이 벽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큰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한쪽 구석에는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책상 옆 작은 서랍장 위에 액자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액자 속 사진을 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 그런데 그 옆에는 제가 아닌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 셋이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같았어요. 가족 사진처럼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게 뭐지? 저건 누구지?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진정시키며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더 많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아이의 생일 케이크 앞에서 함께 웃는 사진, 해변에서 찍은 사진. 한 장 한 장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어요. 사진 뒤편에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 어떤 건 결혼 전이었고 어떤 건 결혼 후였어요. 제가 남편과 신혼여행을 갔던 그 시기에도 남편은 이 여자와 아이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엔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은행 통장 사본, 부동산 계약서.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최지은. 그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서준이라는 남편 이름도 함께 적혀 있었죠. 공동 명의로 된 아파트 계약서였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아닌 다른 동네의 아파트. 월세가 아니라 매매였어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더 뒤적이니 통장 사본이 나왔어요. 매달 200만 원씩 입금되는 내역. 생활비였을까요? 양육비였을까요? 노트북을 켰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지 않았어요. 아마 급하게 나가느라 로그아웃도 안 했나 봐요. 바탕화면에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우리라는 이름의 폴더. 클릭했어요. 수백 장의 사진이 나왔어요. 그 여자와 아이의 일상. 마트에서 장 보는 사진, 아이가 학교에 가는 사진, 생일 파티 사진, 크리스마스 사진. 하나하나가 완벽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동영상 파일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아빠,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 우리 딸 최고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치킨. 알았어. 엄마한테 같이 가자. 화면 속 남편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행복해 보였어요. 제게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그런 표정.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꺼졌을 때 제 얼굴이 검은 화면에 비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울고 있다는 걸. 소파에 앉았어요. 아니,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온몸에서 힘이 빠졌거든요. 남편에게 저는 뭐였을까요? 그냥 서류상의 아내, 체면을 위한 존재. 진짜 가족은 여기 이 사진 속에 있었던 거죠. 제가 집에서 혼자 외로워하고 있을 때 남편은 다른 집에서 다른 가족과 따뜻한 저녁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당신 또 다른 가족 있죠? 라고. 그때 서재 한쪽 구석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어요. 작은 상자였어요. 열어보니 여자 귀걸이와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명품이었어요. 그 350만 원짜리 목걸이도 거기 있었죠. 저는 그 서재에서 2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다 마르고 분노도 지나가고 그냥 텅 빈 기분만 남았을 때쯤 결심했어요.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로요. 그리고 모든 걸 물어보기로. 하지만 그 3박 4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67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그리고 그 옆에는 여자의 사진. 화장대에는 고가 화장품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냉장고에는 밥 먹다 남은 생일 케이크가 있었어요. 모두 제가 모르는 시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한 남편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서재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지만 머릿속은 계속 그 사진들로 가득 찼어요. 그 아이의 얼굴, 남편을 닮은 눈매, 환하게 웃는 모습. 제가 남편에게서 한 번도 받지 못한 따뜻한 시선을 그 아이는 받고 있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시 서재로 돌아갔어요. 이번엔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책장 사이에 숨겨진 앨범이 있었어요. 두꺼운 가죽 표지의 포토 앨범. 펼치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첫 페이지는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12주차라고 적혀 있었고 옆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라고 쓰여 있었죠. 날짜를 보니 7년 전이었어요. 제가 남편을 만나기 1년 전이었어요. 다음 장은 출산 사진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그 여자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고 남편이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식 날 본 남편의 미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100일 사진,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첫 자전거, 놀이공원. 완벽한 가족의 기록이 거기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만나서 데이트하고 결혼 준비하고 신혼을 보내는 동안 남편은 이 아이와 함께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사진이 있었어요.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서윤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해 2024.3 이라고 적혀 있었죠. 서윤. 그게 그 아이의 이름이었어요. 서랍을 더 뒤적였어요. 그리고 출생신고서 사본을 발견했어요. 이름 이서윤, 부 이서준, 모 최지은, 생년월일 2017년 11월 8일. 남편이 아빠로 등재되어 있었어요. 정식으로요. 제가 법적 배우자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검색했어요. 혼인신고 전 출생신고, 사실혼 자녀 출생신고.
읽으면 읽을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결혼 전에 다른 여자와 아이를 낳고 자기 이름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럼 제가 이 사실을 몰랐던 건 남편이 의도적으로 숨긴 거였어요. 결혼 전에도 결혼 후에도 노트북을 다시 켰어요. 이메일을 뒤적였어요. 최지은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했더니 수백 개의 메일이 나왔어요. 서윤이가 오늘 열이 나서 병원 다녀왔어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주말에 서윤이 생일이에요. 꼭 와주세요. 서윤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서윤이도 매일 아빠 언제 와? 물어봐요. 메일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어요. 이 여자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남편도 이 여자와 아이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럼 저는 뭐죠? 최근 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일주일 전에 온 거였어요. 다음 주에 서윤이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같이 가줄 수 있죠? 선생님이 아빠도 꼭 오시라고 하셨어요. 서윤이가 아빠 자랑을 많이 한대요. 남편의 답장 알았어. 출장 일정 조정할게. 우리 딸 위해서라면 뭐든지. 출장? 그래서 3박 4일 출장을 간 거였군요. 학부모 상담 때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비참한 웃음이었지만요. 남편은 제게 단 한 번도 뭐든지 해줄게라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저를 위해 일정을 조정한 적도 없었고요. 서재 구석에 작은 옷장이 있었어요. 열어보니 남편의 옷이 몇 벌 걸려 있었어요. 평상복이었어요. 청바지, 티셔츠, 후드. 집에서 남편이 입는 걸 본 적 없는 옷들이었어요. 남편은 집에서도 항상 정장 바지에 셔츠를 입었거든요. 그 옷들은 그 집에서 입는 옷이겠죠. 최지은과 서윤이가 있는 그 집에서. 화장대 서랍을 열었어요. 고가의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디올, 샤넬, 에스티로더. 제가 평소에 사고 싶어도 가격 때문에 망설이던 제품들이었어요. 남편은 제게 그런 거 왜 사? 다 똑같아라고 말했었는데 이 여자에게는 이런 걸 사줬던 거예요. 작은 냉장고도 있었어요. 문을 여니 생수와 과일, 그리고 반쯤 먹은 케이크가 있었어요. 케이크 위에는 서윤이 생일 축하해라고 초코펜으로 쓰여 있었죠. 한 달 전 날짜였어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물었었어요. 오늘 일찍 들어와요? 같이 저녁 먹어요. 남편은 야근해야 되라고 했죠. 하지만 남편은 야근이 아니라 딸의 생일 파티에 간 거였어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남편이 바쁘다고 한 모든 날들, 야근한다고 한 모든 밤들, 주말 골프 약속이라던 모든 시간들. 남편은 다른 가족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여보, 잘 지내? 회의가 길어져서 내일 저녁쯤 들어갈 것 같아.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응, 잘 지내.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액자 속 사진을 다시 봤어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사람.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잃었는지. 눈물도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은 맑았죠. 저는 그날 서재에 사진을 찍고 옷가방을 챙겼습니다. 10년 동안 미련 없이 참고 버텼던 그 모든 날들을 마지막 문장처럼 닫아버리고 집을 나왔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서재에서 나와 안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고 제 옷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개서 캐리어에 넣으면서 이상하게 침착했어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냥 차가운 결심만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었어요.
서재로 다시 돌아가 휴대폰으로 모든 걸 찍었어요. 액자 속 가족사진, 앨범의 모든 페이지, 출생신고서, 부동산 계약서, 통장 사본, 이메일 화면, 화장대의 화장품들, 냉장고 속 케이크, 하나도 빠짐없이요. 노트북에서 우리 폴더를 USB에 복사했어요. 수백 장의 사진과 동영상 파일들.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요. 그리고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 하나를 더 발견했어요. 남편 명의의 비밀 계좌였어요. 잔액을 보고 숨이 멎었어요. 2억 3천만 원. 제가 생활비 아끼려고 마트 전단지 보고 세일 제품 사고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눈치 보던 그 시간 동안 남편은 이만큼의 돈을 따로 모아두고 있었던 거예요. 통장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최지은의 계좌로 송금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윤 학원비, 서윤 의료비, 생활비 같은 메모들. 남편은 두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던 거죠. 사진을 다 찍고 증거를 다 모으고 나니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이제 선택지가 명확해졌으니까요. 방으로 돌아와 캐리어를 다 쌌어요. 옷, 화장품,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결혼 반지를 빼서 화장대 위에 놓았어요. 더 이상 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 비쳤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10년 동안 투명 인간처럼 살았던 제가 아니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의 주인공이 될 차례였으니까요.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친구가 추천해줬던 가정법 전문 변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40대 후반의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어요. 어떤 상황이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준비해간 증거들을 하나씩 꺼냈어요. 사진, 서류, USB. 변호사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인 중 다른 가정을 꾸린 경우네요. 게다가 혼인 전 출생 자녀도 있고 재산도 은닉하고 있었고요. 이혼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이렇게 증거가 확실하면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이혼 소송,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머리가 복잡했지만 끝까지 들었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왜 이혼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배신당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거짓말에 지쳐서, 제 인생을 돌려받고 싶어서요. 변호사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좋은 이유네요. 사무실을 나와 카페에 앉았어요. 커피를 시키고 창밖을 봤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어요. 모두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죠.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내일 저녁에 들어갈게. 저녁 준비해 줄 수 있지? 예전 같았으면 응, 알았어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젠 아니었어요. 여보, 집에 오면 할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바쁘니까 나중에 하자. 아니요. 꼭 해야 하는 얘기예요. 남편은 잠시 침묵하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알았어.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서 받은 명함을 봤어요. 가정법 전문 이지연 변호사. 명함을 지갑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그날 저녁 친구 집에 짐을 맡기고 잠시 머물기로 했어요. 친구는 놀란 얼굴로 물었죠.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다 얘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하루만 있게 해줘. 친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방을 내줬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10년 동안 함께했던 집을 나왔다는 게 실감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가벼웠어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후 7시 집에서 보죠. 늦지 마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요. 다음 날 오후 6시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짐은 친구 집에 두고 증거 자료만 들고 왔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어요. 사진, 계약서, 통장 사본, 칠시 정각,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무표정한 얼굴로요. 왔어. 무슨 얘긴데? 남편은 가방을 소파에 놓고 테이블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뭐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숨겨온 모든 거예요. 남편은 말을 잃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최지은 씨, 그리고 이서윤. 당신의 다른 가족이죠?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서재 문이 열려 있었어요. 당신이 깜빡한 거죠. 남편은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저는 웃었어요. 차갑게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어요. 이혼 소송 준비 서류였어요. 이혼할 거예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도 청구할 거고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설명할게. 설명은 법정에서 하세요. 그리고 저는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고요. 작은 고시원 방. 처음엔 정막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내가 낯설지 않아요. 처음으로 카페 알바를 시작했고, 처음으로 매일 걷고,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잘했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이너스. 친구 집에서 일주일을 보낸 후 저는 작은 고시원을 얻었어요. 3평 남짓한 공간. 침대, 책상, 작은 옷장이 전부였죠. 창문으로는 옆 건물 벽만 보였어요. 처음 짐을 풀던 날 방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게 다라니. 10년간 살았던 30평대 아파트에 비하면 너무 좁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크기에 딱 맞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처음으로 혼자 잠을 청했어요. 옆에 남편이 없었어요. 숨소리도 체온도 없었죠. 정막이 무서웠어요. 귀에서 삐소리가 날 정도로 조용했거든요. 눈을 감으려는데 눈물이 났어요. 그제야 실감이 났나 봐요. 제가 정말 혼자가 됐다는 게, 10년간 함께했던 사람이 이제 없다는 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해는 떴어요. 창문 틈새로 들어온 빛에 눈을 떴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살아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거울을 봤어요.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하지만 그 얼굴이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거짓 미소를 짓고 있진 않았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혼자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일자리를 구하는 거였어요.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았던 저에게 경력은 없었죠. 이력서를 쓰다가 막막해졌어요. 학력 난 다음에 쓸 게 없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동네 카페에 아르바이트 구함 공고가 붙어 있는 걸 봤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저기요, 알바 구한다고 해서요. 사장님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제 이력서를 보더니 물었어요. 일해본 적 없으세요? 네. 오래됐어요. 왜 갑자기 일하려고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혼했다고?
돈이 필요해서?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시 시작하려고요. 제 힘으로 살고 싶어서요. 사장님이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첫 출근 날 앞치마를 두르고 거울을 봤을 때 어색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케이크를 잘라주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하루 종일 서 있으니 다리가 아팠지만 이상하게 뿌듯했어요. 일이 끝나고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처음이라 힘들었죠?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내일도 잘 부탁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서 삼각김밥과 우유를 샀어요. 고시원 방에서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매일매일이 낯설었어요.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빨래를 하고, 혼자 잠드는 것.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어요. 어느 날은 라면을 끓이다가 태웠어요. 연기가 자욱해서 복도까지 나갔죠. 옆방 학생이 나와서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라면 태우는 건 여기서 다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말에 웃음이 났어요. 여기선 실수해도 괜찮았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첫 월급을 받았어요. 80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 손으로 번 첫 돈이었어요.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며 한참을 웃었어요. 그 돈으로 작은 화분을 하나 샀어요. 선인장이었어요. 물을 자주 안 줘도 되는 강한 식물. 제 책상 위에 놓고 매일 아침 인사했어요. 안녕. 오늘도 잘 버텨보자. 그리고 매일 걷기 시작했어요.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강을 따라 걸었어요. 처음엔 30분, 그 다음엔 1시간, 점점 더 멀리 걸었죠.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오래 참고 살았을까? 왜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옆에서 투명인간처럼 지냈을까? 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는 달랐으니까요. 어느 날 밤 강변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할머니가 옆에 앉으셨어요. 혼자예요? 네. 혼자 있으니까 외롭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외로운가?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혼자여서 오히려 편해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그럼 됐네요. 혼자서도 괜찮으면 그게 진짜 혼자 사는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익숙해졌어요. 3평짜리 방도, 카페 일도, 혼자 걷는 것도. 가끔 남편 생각이 났어요. 이혼 소송은 진행 중이었고 남편은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얘기했죠. 친구가 물었어요. 후회 안 해? 뭘? 이혼하기로 한 거. 저는 방을 둘러봤어요. 좁고 낡은 고시원. 하지만 제가 선택한 공간이었어요. 아니, 후회 안 해.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인생이거든. 그날 밤 거울 앞에 섰어요. 한 달 전보다 야윈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더 또렷했어요. 저는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잘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 그리고 그 말이 누구에게 듣는 것보다 따뜻했어요. 지우야, 집으로 돌아와. 한 달 만에 나타난 남편은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뜻밖이었죠. 그 사람들 그냥 내가 만든 거야. 내가 외로운 걸 숨기려 만든 거짓말이야. 사진도, 향수도, 아이도 모두 허상. 그 순간 진짜 반전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단 걸 알았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금요일 저녁 카페에서 마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손님인가 싶어 죄송합니다. 영업 끝난. 이라고 말하다가 멈췄어요. 남편이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얼굴.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평소 단정했던 모습과는 달리 셔츠도 구겨져 있었죠. 어떻게 여기를 알아보는 건 어렵지 않았어. 지우야, 얘기 좀 하자. 사장님이 안쪽에서 나오셨어요. 지우 씨, 아는 분이에요? 네.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밖으로 나왔어요. 카페 앞 벤치에 남편과 나란히 앉았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지내? 보시다시피요. 고시원에서 산다며.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이렇게까지라니요? 전 그냥 혼자 사는 것뿐이에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지우야, 집으로 돌아와. 제발. 왜요? 왜긴 왜야? 넌 내 아내잖아. 웃음이 나왔어요. 비웃음이었죠. 아내요? 당신한테 다른 가족이 있는데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야. 뭐라고요? 최지은도 서윤이도 다 존재하지 않아. 내가 만들어낸 거야.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만들어냈다고? 무슨 소리예요? 사진도 봤고 출생신고서도 봤어요. 통장 내역도 있었잖아요. 남편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몇 번 화면을 터치하더니 제게 보여줬어요. AI 이미지 생성 앱이었어요. 사진은 AI로 만든 거야. 요즘 기술이 좋아서 진짜 사진처럼 만들 수 있어. 출생신고서는요? 부동산 계약서는요? 포토샵으로 만든 거야. 서류 양식 다운받아서 정보 넣고 도장 이미지 합성하면 돼. 어렵지 않아. 저는 멍하니 남편을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소리죠? 통장 내역도요? 가짜 통장이야. 은행 앱 화면을 똑같이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어. 거기에 원하는 내역 넣으면 돼.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왜 그런 걸 만들었어요? 남편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한참 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외로웠어. 뭐라고요? 난 매일 회사에서 혼자였어.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였고 집에 와도 혼자였어. 너와 대화하는 법을 몰랐고 사랑하는 법도 몰랐어. 그래서 가짜 가족을 만들었어. 내가 원하는 완벽한 가족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서재에서 혼자 그 사진들을 보면서 위안을 받았어. 이렇게 행복한 가족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마치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면서 그럼 냉장고에 있던 케이크는요? 내가 사서 놓은 거야. 혼자 촛불 켜고 생일 축하한다고 노래 부르고 미친 짓이었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향수 냄새는요? 여자 향수를 사서 방에 뿌렸어. 누군가 거기 있는 것처럼 느끼고 싶어서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 모든 게 환상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 그 메일들은요? 최지은이 보낸 메일들. 내가 다른 계정 만들어서 내게 보낸 거야. 나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내가 쓰고 내가 받았어.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른 남자가 길거리 벤치에서 소리내어 우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운 줄, 이렇게까지 병든 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노해야 할까요? 동정해야 할까요? 뭘 느껴야 할지 몰랐어요. 지우야, 나 치료받을게. 정신과 가서 상담받을게. 그러니까 돌아와줘.
제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어요. 난 너 없이 못 살아. 진짜야. 저는 천천히 손을 뺐어요. 당신은 저 없이도 충분히 살았잖아요. 가짜 가족이랑요. 그건, 저는요, 진짜 사랑이 필요했어요. 가짜 남편이 아니라 진짜 남편이 필요했고요. 그런데 당신은 가짜 가족과 사느라 바빴죠.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하자. 진짜로.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한 달 전 같았으면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불쌍하다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안 돼요. 왜? 나 변할게. 진짜 변할게. 당신이 변하든 말든 이제 상관없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일어섰어요. 저도 이제 알았어요. 제가 진짜 필요했던 게 뭔지. 당신의 사랑이 아니라 저 자신의 사랑이었다는 걸요.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한 달 동안 혼자 살면서 깨달았어요. 전 혼자서도 괜찮아요. 아니, 혼자여서 더 괜찮아요. 당신 없이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지우야, 이혼 소송 그대로 진행할게요. 변호사랑 연락하세요. 그리고 저는 돌아섰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제야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게 가짜였어요. 제가 질투했던 그 가족, 미워했던 그 여자와 아이 다 없었던 거예요. 남편은 그저 외로운 사람이었고 저는 그 외로움의 희생양이었던 거죠. 하지만 우는 와중에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것. 남편의 외로움을 제가 책임질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용서하긴 어려워. 남편은 울었고 저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진 않았어요. 그제야 깨달았거든요. 그가 아닌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게 먼저라는 것. 더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모든 게 가짜였다는 것. 제가 배신감에 괴로워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던 그 모든 대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그럼 제 고통은 뭐였을까요? 실체 없는 환상 때문에 느낀 감정들은요? 아침이 됐어요. 눈이 퉁퉁 부었지만 카페에 출근했어요. 일을 하는 게 나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요.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우 씨, 어제 그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어요. 점심시간 손님이 뜸한 틈에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저예요.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남편이 모든 게 가짜였다고 고백한 얘기를 했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그렇다면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남편이 부인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게 문제예요. 10년간 소통 없이 방치했고 의도적으로 거짓을 만들어 부인을 기만했죠. 정신적 학대로도 충분히 이혼 사유가 돼요. 그럼 이혼은 가능한 거죠? 당연히 가능해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최소한 법적으로는 제가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였죠.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고시원 우편함에 들어 있었죠. 손글씨로 쓴 긴 편지였어요. 지유에게 매일 너한테 편지를 쓰고 있어.
보낼지 말지 고민하다가 오늘은 용기 내서 보낸다. 일주일 동안 정신과 상담을 받았어. 선생님은 내가 애착 장애가 있다고 했어.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한 게 영향을 준 거래. 그래서 사랑하는 법을 모르고 사랑받는 상상만 하면서 살아온 거라고. 나도 내가 이렇게 망가진 줄 몰랐어. 너한테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해해달라는 건 아니야.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이었다는 걸. 돌아오라고는 안 할게.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난 너를 사랑했어.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서준. 편지를 읽고 또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울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거든요. 편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남편에게서 편지가 왔다. 미안하다고 사랑했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10년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걸 이제 와서 말로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다.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나 자신을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것. 10년간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나 자신을. 한 달이 더 지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거리의 나무들이 초록색으로 물들었어요. 카페 일도 익숙해졌어요.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사장님은 제게 바리스타 교육을 받아보라고 권했어요. 지우 씨 소질 있어요. 커피 좋아하는 것 같던데 제대로 배워보는 게 어때요? 처음으로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혼자 한강을 걷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였어요. 지우 씨, 이혼 조정 날짜 나왔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남편 측에서 위자료는 5천만 원 제시했고 재산 분할은 50대 50으로 동의했어요. 받아들이시겠어요? 네. 더 싸울 힘도 없었고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조정 당일 법원에 갔어요. 복도에서 남편을 봤어요. 더 야윈 얼굴이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조정실에 들어가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양측이 조건에 합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시나요? 네. 네. 남편과 제 목소리가 동시에 들렸어요. 그럼 이것으로 이혼 조정이 성립됩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남편도 찍었고요. 그렇게 10년의 결혼이 끝났어요. 법원을 나서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어요. 지우야. 돌아봤어요. 행복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편은 돌아섰어요. 저도 반대 방향으로 걸었어요. 이상하게 후련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가 물었어요. 어때? 괜찮아?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을 거야. 앞으로 뭐 할 거야? 바리스타 자격증 딸 거야. 그리고 내 카페를 차리는 게 꿈이야. 작아도 좋으니까 내가 만든 공간. 친구가 웃었어요. 멋있다. 완전 멋있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에서 작은 케이크를 샀어요. 제 생일도 아니고 특별한 날도 아니었지만 그냥 사고 싶었어요. 고시원 방에서 촛불을 켜고 케이크 앞에 앉았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생일 축하합니다. 혼자 부르는 생일 축하 노래.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어요.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었어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기를. 나를 먼저 생각할 수 있기를.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콤했어요. 거울을 봤어요. 거기에 비친 제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수고했어. 사랑해. 그리고 그 말이 세상 누구에게 듣는 것보다 소중했어요. 이제는 제가 저를 사랑할 차례니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나만 몰랐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고 계신가요? 용기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